내년부터 혼인신고를 전후로 2년간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콘텐츠와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 경우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도 감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올해 2분기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의 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업이익률이 13%에 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주식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비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반대 매매 공포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어제는 현대차, 오늘은 기아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4조 원 시대를 열자 기아가 오늘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13%에 달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2분기에만 7조 6천억 원을 벌었는데 경쟁자로 꼽히는 미국 GM이나 일본 도요타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아가 분기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2% 이상 늘어난 3조 4천억 원대를 신고하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고쳤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제조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13%를 찍었습니다. 부품 수급 차질이 해소되고 RV 등 고수익 차량 판매가 늘면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2분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판매는 8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친환경차도 15만 대 팔면서 판매 비중을 18%대로 높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2분기에도 국내 상장사 1, 2위 실적이 확실해졌습니다. 합산 영업이익은 7조 원을 넉넉히 돌파했고 합산 영업이익률도 11.1%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 등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양사는 모두 실적 전망치를 올려잡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산타페와 아이오닉 5N, 기아는 EV9 등을 앞세워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6조 원에 달하는 호주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경쟁자 독일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는데도 압도적인 성능 덕분에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체 기획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병 전투 차량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합니다. 금액은 우리 돈 최대 6조 원입니다. 호주에사는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처음부터 호주군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전략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레드백은 무게 42톤에 최대 시속 65km로 11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30mm 주포로 공격하고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포착해 요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레드백은 한화가 내년 이맘때 준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짓고 있는 H-에이스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H-에이스 공장은 한화가 호주형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공장인데 여기에 레드백 생산 라인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주군은 2027년부터 장갑차 총 129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화의 최종 경쟁 상대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링스였습니다. 당초 분위기는 독일 수주 가능성이 우세했지만 한화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겁니다. 독일 링스의 입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한화 레드백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집트에 수출하기로 한 자주포에 호주산 철강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현지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우방국의 국가안보 강화를 통한 세계 평화와 국제 정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K방산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주식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비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어느새 2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 반대 매매 공포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과열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빚을 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를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 즉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포스코그룹주와 에코프로그룹주의 광풍이라 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매수에 나선 가운데 비투에도 손을 댄 겁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연속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 4월 26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등 포스코그룹주의 비투 규모가 모두 합쳐 1조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올 초와 비교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에코프로 그룹주의 신용융자 잔고도 올 초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비투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청산하는 반대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달 들어 월 평균 반대 매매 금액은 5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했다가 돈을 갚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빠지고 나면 또 강제로 팔아서 갚아야 되니까 또 팔면 안 되시지만 억지로 팔게 된다. 비투를 하는 게 개인에도 사실은 불행이지만 시장에도 좋지 않은 결과. 2차 전지 종목 주가가 과열 구간에 있다는 증권가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개인들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이슈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어제 검은 수요일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대장 에코프로, 포스코 두 그룹주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오늘도 2차 전지주 덕분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폭풍 질주 거듭하던 2차 전지주들이 한순간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했지만 코스닥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1.88%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7%, 에코프로는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황제주에 등극한 지 8거래일 만에 100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지난 2주간의 상승폭이 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포스코그룹주도 역시 약세였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5.7%, 포스코퓨처엠이 마이너스 13.2%, 그리고 최근 급격한 오름세를 지속했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늘 21%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상승장을 주도한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최근 대세로 떠오른 포스코그룹주가 시장은 얼마나 뒤흔들었느냐, 이거는 이제 거래대금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오늘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23조 8천억 원, 코스닥이 15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많았지만 사실 어제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코스피가 36조 3천억 원을, 그리고 코스닥이 26조 5천억 원 가까이 기록했는데, 이는 코스닥이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시장을 합친 거래대금 규모도 국내 증시 1일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LNF까지 6개 종목에 모두 25조 8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몰렸는데 41%, 전체 41%를 차지하는 모습이고요. 네. 앞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의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해도 한 30%대였는데 그에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주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난 모습을 보일 때 VI라고 하죠.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을 하는데 이 횟수가 3배나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2차 전지주에 집중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사실 시가총액이 몇십조 원이 넘는 대형주들이 VI가 그것도 수차례 연이어서 발동되는 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6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발동된 VI가 723회에 달했는데 특히 코스닥이 무려 530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5거래일 VI 발동 평균 건수가 200회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VI가 발동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이 되는데요. 변동성을 완화하고 또 투자자들에게도 냉각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금양이 가장 많았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도 VI가 집중적으로 발동됐습니다. 네, 앞서 신재근 기자 리포트에서도 이 B2 문제를 짚어봤는데 결국 이제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이 파국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이런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정 부분 이 현실화되면서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뛰어들고 있는 게 많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결국 우려하는 것은 이 B2로 인한 반대 매매 리스크일 겁니다. 실제로 오늘 NH투자증권은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신용대출 한도 등급을 C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신용융자 한도가 5분의 1에서 또는 최고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담보 유지 비율도 170%까지 올라가고 증거금률도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가가 급락해서 강제로 반대 매매가 일어날 경우 충격을 완화하겠다라고 증권가가 나선 것이고 취재 결과 현재 미래에셋도 이들 2차 전지주에 대한 신용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고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부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계속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시장에서 부상하는 우려가 바로 공매도 자금입니다. 늘어날 대로 늘어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LNF, LS, 금양 모두 연초 대비 공매도 잔고 금액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에코프로 BM과 LX 일렉트릭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금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편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주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에 나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를 예상한 무리한 베팅은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시장을 좀 지켜야 하는 증권가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 텐데 어떤 조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오늘 시장에 2차 전지주로 이 개인 일변도의 수급이 과도하게 쏠렸던 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그룹 그리고 LS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2차 전지주 광풍에서 나만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고점에 나만 남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에 서둘러 매물을 던지는 개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차 전지 업종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업종의 성장성 자체가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자리는 공고히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짧게 보면 수급이 지배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오히려 2차 전지주가 조금 쉬었다 가는 동안 조선기계나 또 반도체, AI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시장이 견조하고 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 수익성이 턴어라운드하거나 수주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란 조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조연 기자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 자금에 대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콘텐츠나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 경우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재산에 대해 1억 원 추가 공제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43개월째 이어지자 정부가 감세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7천만 원, 1인당 최대 지급액 100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세 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K 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기본 공제 5%, 10%, 15%로 변경됩니다.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원활한 가압 승계를 위해 관련 증여세 10%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연부 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발표된 이 세법 개정안 자료를 좀 꼼꼼히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참 친절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고생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좀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감세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이 돈이 쓸 곳이 많은데 좀 세수 확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도 좀 궁금합니다. 방금 보도에서 보셨듯이 이번 세제 개편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근로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했고요. 또 선제적 미래 대비를 위해서 결혼, 출산,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쪽에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뒀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세수감과 관련해서는 네. 전체적인 세수감이 약 0.5조 원인데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지원에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인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성장 세수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자동으로 이제 맥주, 탁주에 매기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제 물가 연동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좀 이제 폐지보다 세율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맥주에 대한 세금을 시시때때로 여론에 따라서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는 이 맥주하고 탁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주세율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원재료 값 상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값이나 소주값이 저희들 세제 개편에 따라서 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요. 네.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물가 연동제는 아예 폐지를 하고 필요하면은 국회에서 기본 세율을 고치든지 아니면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고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30%의 탄력 세율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탄력 세율에 따라서 이 탄력 세율은 저희들이 특정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가세와의 차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이 결혼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1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했는데 일단은 혼인 전후인 2년, 그러니까 4년의 기간으로 정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좀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전후 2년으로 정한 것은 사실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 혼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청약이나 뭐 출산 등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혼인과 관련된 정려재산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결혼 공제를 또 무한정으로 또 길게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이 약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2년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나 정려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뭐 한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이 1억 정도의 이제 결혼 공제를 부자 감세나 뭐 보의 대물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빠졌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보이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들은 좀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양도세 개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방금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첫째는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는 내년 5월, 9월까지 이미 이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유예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이나 물량 등을 봤을 때 약간의 상하방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세제 개편을 크게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상속세 개편도 좀 빠졌습니다. 좀 이제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 상속세제를 전환하겠다, 그런 방향성은 여전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속세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체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세율과 공제의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그 기본 방침에는 전혀 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이 저희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기본 체계를 변경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제도의 연구와 뭐 외국 사례의 조사, 또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측면이 필요해서 조금 뭐 연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러스 초대석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월가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채권에 투자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또 한 차례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9월 FOMC 전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향후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파월 의장의 모호한 답변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장단기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주식 대신 채권 투자를 고려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배런스는 월가 큰손들이 7월 FOMC와 어닝 시즌을 앞두고 대형주와 기술주를 대거 매도했다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해 이제는 장기채에 투자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금리가 치솟은 만큼 현재 채권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파라메트릭 포트폴리오의 조나단 로카포트 수석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 장기채로 자금이 몰려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들도 채권에 투자할 적기라고 말합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22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었다는 점에 근거하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경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금리는 어쨌거나 빠질 거잖아요. 이제 캐리뿐만 아니라 그때는 자본 차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둘 다의 요소 측면에서는 채권 투자에 대한 유인들이 확실히 커지긴 한 거죠. 그러면서 내년 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만큼 단기간 높은 이자 수익률을 노린다면 단기채가,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장기채가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